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더리움의 생존 여부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이더리움이 무너진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더리움 기반화의 퍼블릭 블록체인들 어떻게 될 건지 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XRP와 SEC 소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안에 교묘한 역학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약욕, 강식, 먹고 먹히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될 세 가지 코인, 제가 그림에는 뺐지만 XRP가 있죠. 이 코인 3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와의 관계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세 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 이 사이에는 뭐 지정학적 요건들도 있겠고,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뭐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사건, 인류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겪어야 될 파동, 전쟁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 쩐의 전쟁이 있겠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인 저 코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요놈 3개, XRP까지 이렇게 있으면 블록체인이 하려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게 예민해요. 예민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 많이 갖고 있을 건데 왜 비트TV는 자꾸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의 작은 생각, 저의 아주 그냥 속 좁은 지식으로는 이게 다예요. 1세대 암호화폐, 2세대 암호화폐,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처음이자 끝일 수 있는 비트코인. 처음이자 끝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비트코인이 나왔어. 그리고 그 가치는 인정받았어.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쓰지 않아. 그럼 얘는 가치의 척도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뭐 그렇게 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골드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는 표현을 하죠. 오일, 지금 생각나시죠? 전 세계에서 오일을 쓰지 않는 국가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항상 얘네들 둘에는 뭐가 붙습니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컴퓨터 안에서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쓰는 오일이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 자, 그러면 XRP는 어떤 걸까요? 저는 XRP는 아이폰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디지털 골드나 디지털 오일보다는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죠. 일단은 똑똑하죠.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코인이 XRP. 그리고 이더리움이 100번, 1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코인이 XRP. 진화의 끝판왕이죠.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나오죠. 챗 GPT. 요놈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암호화폐에서는 XRP가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죠. 자가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셀프 서비스 계속 방대해지죠.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XRP 레저를 사용하려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도 많고, 금융기관들이 사용을 한다는 건 결국 기업이 어디서 돈을 빌립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XRP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여러 곳에서 참여를 요청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은 가치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런 거 있죠. 그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사왔어. 남자가 여자한테 꽃 선물을 해주면 여자분들이 거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실용성을 따진다는 거죠. 차라리 뭐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한가요? 여성분들의 심리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시대는 갈수록 편리한 걸 원한다. 실용적인 걸 원한다. 그런데 어쨌든 암호화폐의 1세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하죠. 그런 거죠. 비트코인은 가장 처음 만들어진 거, 별로 쓸모는 없지만 가장 처음인 거,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좀 지루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주저리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은 항상 제 채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제가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립니다. 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중재자가 없죠. 탈중앙화.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재자 없는 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은행이 없이 돈을 보낸다. 나는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을 사주잖아요. 보냈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니? 이렇게. 그런데 디지털 안에서 중재자 없는 가치의 전달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증명을 쓰는 거예요. POW, Proof of Work. 일한 대가죠. 땀 흘린 대가. 작업 증명을 통해서 어쨌든 중재자 없는 거래를 이루었고, 작년 이제 이더리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꿨어요. Proof of Stake라고 하죠. 비트코인은 땀을 흘려서 블록 형성을 했고, 도끼질을 해서 채굴을 해서 블록 형성을 했고,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노동을 해서 돈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PU 성능, 컴퓨터 성능이 가장 높은 채굴장에서 이 블록 형성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 형성을 하는 채굴장의 컴퓨터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CPU 성능이 떨어지는 채굴장이 블록 형성을 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민주적이죠. 물론 어느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뜨긴 뜹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한 경쟁 사회죠. 이 조직 자체도.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됐다. 그리고 작업 증명 방식이다. 어쨌든 더 땀 흘린 채굴장에게 비트코인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이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이제 POS, 지분 증명이 문제인 거죠.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한 순간 탈중앙화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게리 겐슬러, 빛나리 아저씨는 실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지분 증명으로 바꾸고 한마디로 더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더 많은 이더리움을 가져갑니다. 지분만큼 분배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지금 3곳 정도의 지갑으로, 3명의 고래 지갑으로 거의 모든 이더리움이 흡수되고 있다는 거죠. 돈만 많으면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CPU 성능이 낮더라도 블록 형성이 가능하다. 돈이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체를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데 지분 증명으로 바꾼 이더리움은 3명의 거래 지갑으로 거의 모든 이더리움이 흡수된다. 이거는 중앙 집중화가 돼 있다. 그렇죠. 충분히 엄청난 세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게리 겐슬러가 보기에는 주식의 배당과 같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대주주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죠. 민주적이지 않은, 도덕적이지 않은 이런 대주주들의 횡포는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많은 개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이들이 던져버리면. 그런데 이 3곳 주소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제 지정학적 요건이 나옵니다. 중국, 러시아. 불안하죠.
어쨌든 비트코인의 초기 시장 채굴은 거의 중국에서 80%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그리고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은 러시아계 캐나다인 중국 인사를 한 명 더 이야기해볼까요? 바이낸스 창펑자오. 분명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일 때는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압박을 했죠. 지분 증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덜컥 바꾸고 나니까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스테이킹, 지분 증명 충분히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컴퓨터 성능이 낮더라도 특정 채굴장에서 충분히 블록 형성이 가능하다. 돈이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체를 가져가기란 힘들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중앙 집중화가 되어버렸다. 암호화폐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요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것,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코인들은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그룹 또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재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차익 거래를 시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은 주식과 같다. 그러니까 SEC의 관할 밖에 있지 않다. 내가 다 쪼물딱 해야 된다. 그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특정 그룹 주체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개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XRP, SEC와 소송 중에 있죠. XRP는 아시겠지만 중앙 집중화된 코인입니다. 대놓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인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CBDC 또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출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CBDC는 암호화폐에서 출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실용성을 따집니다.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옹호하지만 비트코인을 쓰려고 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옹호하지만 나는 비트코인이 싫어. 내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전통 금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정책 위반자들, 리더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고전적인 절대 바뀌지 않은 생각은 그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비트코인은 옹호하지만 들여다볼 수 없어. 그래, 너는 암호화폐지만 나는 내가 싫어. 이게 미국의 입장이죠. 미국의 입장은 곧 게리 겐슬러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위험하죠. 특정 세계의 지갑으로 모든 이더리움이 흡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탈중앙화를 외쳤는데 중앙 집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세계의 지갑으로. 그런데 XRP는 어떻습니까? 수정 보완이 가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메이드 인 USA.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XRP를 2차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됐어요.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죠.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다. XRP 또한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증권이야 라고 소송을 걸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죠. 가장 넘어서기 힘든 조건으로 태클을 건 게 아니에요. XRP에게 피난처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개의 코인만 있으면 블록체인 경제는 인류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확장성, 속도, 가스비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이더리움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런데 이더리움 찾겠다고 나온 코인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코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더리움을 찾겠다고 나온 코인만큼 갑니다.
디지털인데 뭐가 안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XRP는 그런 이유로 게리 겐슬러가 태클을 걸었고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됐어요. 2년 동안 XRP는 더욱더 성장을 했고, 그거는 뭐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술적 요인도 성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XRP를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죠. 2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과 CBDC 대화를 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추진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내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 기부스, 그리고 공랭이 딱 필요하겠죠.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인프라, 영향력, 그리고 이더리움의 코딩,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디지털 골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디지털 오일, 그리고 XRP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확장성, 그리고 미 정부는 어쨌든 전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로 인정하려는 코인 하나를 선택 중에 있습니다. 2년여가 넘게 XRP를 들여다봤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하지만 힌트를 많이 줬어요. XRP 이사진에 있던 임원들을 바이든 정부로 보냈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 금융 관련, 통화정책 관련 인사들을 XRP 이사진으로 넣었어요. 이런 시그널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에게 다가올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US 달러, XRP, 이런 지표가 디지털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비트코인이 그랬듯 거래의 도구, 가치 전달의 수단,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게 XRP입니다.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미국의 CBDC, 그리고 어쩌면 전세계 CBDC에 깔릴 프로토콜 XRP를 했죠. XRP는 $10,000로 디자인 되었을까요? 어쩌면 음모론일 수도 있고,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1세기 모든 이슈들은 항상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오늘 좀 제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에 관한 어떤 트라이앵글, 삼각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시다 보면 암호화폐의 미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